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소개팅에 나갔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식사를 딱 마치고 계산소가 나왔을 때 상대방이 갑자기 휴대폰 계산기를 꺼내드는 거예요. 아,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렇죠. 그러더니 저는 샐러드를 먹었고 스테이크는 8조각 중에 5조각을 드셨으니 음료는 뭐 이렇게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눠서 계산하자고 하는 거죠. 와, 정말. 아마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뭔가 차갑고 계산적이고 정 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조정린 작가의 답답답의 한 구절이요.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마음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아, 이 글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은 안 따집니다. 그 소개팅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사실 우리는 뭐 효율과 가성비를 최고 덕목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최소의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게 똑똑한 거라고 배우니까요. 문제는 그 사고방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소중한 관계에까지 스며든다는 거죠. 음,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 즉, 효율성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이 글이 제시하는 허비라는 개념이 왜 역설적으로 사람의 본질이 될 수 있는지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그래서는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최소 투자, 최대 효과의 원칙을 주입한다고 지적해요. 네. 직장에서 성과를 낼 때나 시험 공부를 할 때나 그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연인이나 가족 관계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이 정도밖에 안 해주지? 혹은 내가 쓴 시간과 감정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바로 그게 이 글이 지적하는 계산의 함정입니다. 계산이 관계의 문턱을 넘어오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아, 거래. 네. 왜냐하면 계산의 주어는 항상 나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익, 나의 시간, 내가 받을 보상이 중심이 되죠. 반면에 사랑의 주어는 너 혹은 우리가 됩니다. 상대의 행복, 우리의 시간, 함께하는 기쁨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둘은 애초에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셈입니다. 그러고 보니 헌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그래서도 사랑은 효율성의 언어가 아니라 헌신의 언어로 말한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이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눈으로는 비효율적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밤늦게 보고 싶다고 몇 시간을 운전해서 잠깐 얼굴만 보고 돌아온다거나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해주려고 며칠 밤낮으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은 행동들이요. 아, 그렇죠. 시간 관리 전문가가 보면 정말 기겁할 일들이죠. 네, 바로 거기서 허비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정의됩니다. 보통 허비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의 낭비를 떠올리지만 이 글에서는 가치를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행위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행위. 네. 심지어 투자라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투자는 결국 수익률, 즉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행위잖아요.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선물에 가깝다는 겁니다. 주는 행위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상태. 그게 바로 사랑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분석이죠. 순수한 선물이라. 근데 말이 쉽지. 그게 가능한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가 준 만큼, 아니 그 이상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이 글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이 제시하는 예시들이 힘을 발휘합니다. 아, 예시요? 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갓난아이가 밤새 울고 보챌 때 부모는 자신의 잠과 휴식을 기꺼이 허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 때문에 3시간밖에 못 잤으니 나중에 효도해야 한다는 식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죠. 그럼요. 오히려 아이가 아프면 내 모든 걸 다 줘서라도 낫게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정말 그렇죠. 내 아이의 행복과 건강이 그 어떤 나의 편안함이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내 것을 내어주는 게 손해나 희생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고 기쁜 일이 되는군요. 네, 바로 사랑하는 대상과 나를 거의 동일시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상대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막
아하. 이런 원리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 글에서 제시하는 다른 예시들도 이해가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나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밤늦게까지 메시지에 답장해주는 선생님들의 모습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명백한 손해처럼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분들은 돈이나 명예 같은 계산 가능한 가치보다 학생의 성장이나 공동체의 회복 같은 계산 불가능한 가치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을 두고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허비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의 한 종류인 아가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 아가페요? 네, 아가페는 조건 없고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간의 우정인 필리아나 연인 간의 열정적인 사랑인 에로스는 어느 정도 상호성을 기대하거든요. 아,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잘해주길 바라는. 맞아요. 그런 마음이 있죠. 하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은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든 상관없이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위해 내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허비가 바로 그런 아가페적 사랑의 현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아가페와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개념이 훨씬 더 선명해지네요. 단순히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넘어 아예 다른 차원의 가치체계로 움직이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또 생겨요. 이 허비가 끝도 없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다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 이타적인 사랑과 자기 파괴적인 희생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경계선을 그어주진 않지만 우리는 행간의 의미를 좀 읽어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글이 말하는 사랑의 허비는요, 의무감이나 죄책감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자기학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반대라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타인에게로 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에 가깝습니다. 즉, 결핍해서 나오는 희생이 아니라 풍요에서 나오는 나눔인 거죠. 아하, 결핍이냐 풍요냐의 차이군요.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 혹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억지로 주는 건 건강한 허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과 독립을 원합니다. 만약 나의 허비가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들거나 병들게 한다면 그건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때로는 아니라고 말해주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랑일 수 있죠. 그런 경계를 설정하는 것 또한 세상의 효율성 기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섬세하고 고된 사랑의 행위일 겁니다. 듣고 보니 이 모든 논의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당신의 삶을 기꺼이 허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결단이요? 네,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이게 나한테 이득인가?를 따지는 계산적인 마음이 늘 존재해요. 피곤하고 힘들 땐 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그 계산기의 전원을 스스로 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전환하는 거죠. 결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겁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적으로 들리네요. 사랑이 그저 불꽃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감정이라면 우리는 너무 무력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사랑을 지켜나갈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는 이걸 용기와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네, 세상의 기준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이자 눈앞에 손에 너머에 있는 더 큰 가치를 볼 줄 아는 믿음이죠. 사실 감정은 계속 변하잖아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미워질 수도 있죠.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이 공동체를, 이 일에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라는 결단이 있으면 감정의 파도를 넘어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굳건한 닻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 결단이 바로 비효율과 손해를 감수할 힘을 주는 원천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이 글은 가성비와 효율성이라는 현대사회의 우상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 계산기로 두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랑은 계산을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되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허비할 용기를 낼 때 더욱 깊어진다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글의 말미에 인용된 성경 구절이 오늘 나눈 이야기 전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인데요. 아,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결국 나의 이익을 따지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점이자 완성이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민 작가의 글을 통해 사랑과 효율성의 관계에 대해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사랑은 손해를 감수하는 결단이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선물이라는 점, 그리고 건강한 사랑은 결핍이 아닌 풍요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허비라는 단어를 새롭게 보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무가치한 낭비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한 아낌없는 쏟아부음. 우리 삶에 그런 거룩한 허비가 많아질수록 더 풍요로워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요,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어떤 생각이요? 이 글은 사랑과 효율성을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으로 설명했지만 어쩌면 사랑에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효율성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다른 종류의 효율성이요? 네. 예를 들어 돈이나 시간을 절약하는 물리적인 효율성이 아니라 관계의 신뢰와 유대감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관계적 효율성 같은 거요.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관계적 효율성이라? 네. 겉보기에는 몇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한 것 같지만 그 시간 덕분에 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었던 오해가 풀리고 더 깊은 신뢰가 쌓였다면 그건 관계의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효율적인 투자가 아니었을까요? 아, 그러네요. 당신의 삶에서 세상의 눈으로는 비효율의 극치였지만 돌이켜보면 관계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준 가장 충만했던 허비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